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바다 위를 하루 종일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가 없고 정수기도 없고 약속은 있었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던 땅. 아이들이 설사로 죽어나가고 어른들은 바닷물을 끓여 마시며 버티는 곳. 그곳에선 물을 마시는 일이 희망을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2025년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 룸부타는 국가도, 세계도, 모든 기관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지질 구조가 불가능하다. 기후 위험이 너무 크다. 접근이 어렵다.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시도되지 못한 채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 낯선 5명이 조용히 섬에 들어옵니다. 장비도 자금도 명성도 없이 그들이 가져온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린 불쌍해서 온 게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기 위해 온 겁니다. 그리고 바위를 깨는 곡괭이 하나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47일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순간까지 이제 그 놀라운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해양수자원청에서 일하고 있는 라파엘 산토사라고 합니다. 올해로 13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지만 그중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제 마음을 짓눌렀던 곳이 하나 있다면 바로 룸부타 섬이었습니다. 처음 룸부타를 방문한 건 2018년이었습니다. 인구 800명 남짓한 조용한 섬이었고 그땐 아직 사람들의 얼굴에도 땅에도 희망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전기도 간헐적으로 들어왔고 아이들은 종이 대신 바나나 잎에 글자를 썼으며 어르신들은 말없이 하루 종일 바닷물을 걸러내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웃음이 있었죠. 그땐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섬에 있던 얕은 지하수는 점점 짠맛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이상한가 하며 넘어갔던 주민들도 몇 달이 지나고선 알게 됐죠.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걸요. 그때부터 룸부타의 시간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저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섬아이 하나가 탈수 증세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학교 운동장에서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가 그날 아침 코코넛 껍질에 고인 물을 마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닷물을 식히느라 끓인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비가 와 고여있던 불순물 가득한 물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됐다고요?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NGO가 들어가 지원을 약속했고 정부에서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이었기에 설마 정말 이렇게까지 방치됐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섬에 도착해보니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이라고 해봤자 작은 조립식 건물 하나뿐이었고 안엔 약간의 비상약과 간이 침대 2개, 그리고 연로한 간호사 1명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쓰러진 아이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선생님, 물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녀의 눈은 피곤함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고 말하는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는 탈수와 고열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혈액 속 염도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2명 그리고 그전에도 1명.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2025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수도자원청 소속 기술관으로서 저는 심각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한 걸까요? 왜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누구도 막지 못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섬에 들어간 첫날, 주민들은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저를 피했습니다. 마치 또 왔군요. 또 보고서나 하나 쓰겠죠. 라는 표정이었죠. 그들의 반응은 무례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이곳은 수없이 많은 약속과 수없이 많은 포기만을 겪은 섬이었으니까요. 2019년 미국의 NGO 아쿠아 체인지가 들어와 수십만 달러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헬기까지 타고 와서 기자회견도 했죠. 하지만 단 2달 만에 철수했습니다. 이유는 지형적 접근이 어렵고
태풍 시즌 예측 불가였습니다. 2021년에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팀이 첨단 정수 시스템을 들고 왔지만 장비 세팅조차 제대로 못하고 떠났습니다. 2023년엔 유럽연합의 재난구호기구가 진입했지만 철수 당시 남긴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룸부타는 지정학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지속 가능성이 낮아 중단함. 그때마다 주민들은 기대했고 또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을 회관 앞에 붙어 있던 작은 낙서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린 아무도 아닌가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NGO 하나가 도착할 예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블루마인드라는 단체였고 작은 해양환경 NGO라고 했습니다. 규모도 작고 장비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또 한 팀 더 오는 거지. 기대하지 말자. 그리고 3월 25일, 블루마인드 팀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헬기도 배도 아닌 목재 바지선을 타고 말입니다. 총 5명이었어요. 다들 30대 청년들이었고 밝은 인상이었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은 이하준입니다. 수자원 도시공학을 공부했습니다라고 말했죠. 말투도 조심스러웠고 눈을 맞추려 애쓰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역을 맡은 이는 아유 나르디아, 인도네시아계 한국인이라 했고 유창한 말솜씨 덕에 그나마 대화가 수월했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몇 주 있다 가겠지. 하지만 그들에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도도 장비도 꺼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이름을 외우고 삶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사용하세요? 물을 구하러 어디까지 가시나요? 아이들은 주로 어떤 질병을 앓나요? 이전에 온 팀들과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말 그대로 듣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광경을 보는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마인드 팀이 도착한 지 하루 이틀, 그들의 행동은 기존 원조팀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전 팀들은 첫날부터 드론을 띄우고 GPS로 측량을 하고 노트북을 펼쳐 자료를 수집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장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라는 장비를 쓰더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하준 팀장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엔 이 말을 반쯤은 쇼맨십이라 생각했습니다. 포장된 말, 감성적인 접근. 며칠 후면 또다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남기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은 틀렸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그들은 마을 곳곳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주민들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 모여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회관 뒤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는 고예린 박사를 보았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좁은 공터에서 바나나 잎으로 만든 공을 차며 아이들과 웃고 있었어요. 마치 어릴 적 자신의 고향에 돌아온 사람처럼요. 아이들은 처음엔 멀찍이서 구경만 하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갔고 나중엔 서로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좀 달라. 한 아이가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뭐가 다르니? 몰라. 근데 웃어. 우리랑 같이.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같이 웃는다는 게 이토록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5째 날이었습니다. 팀장 이하준 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날도 더위가 심했고 마을의 유일한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었죠. 산토사 씨, 혹시 이 섬의 전통 물 수집 방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전통 방식이요? 예. 주민분 한 분이 말씀하시길 예전 조부모님 세대에는 대나무를 이용한 응결 방식으로 물을 모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저도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한 섬마을에 갔을 때 밤이면 대나무에 맺힌 물방울을 모아 손으로 봤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엔 장난처럼만 생각했지만 그게 실제 생존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식 지금도 가능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이하준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날 밤 팀은 마을 어르신들과의 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지식을 가진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기록했고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과거의 물수집 장치를 복원하려 노력했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장비 대신 손도구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을 주변 대나무 숲에서 굵은 대나무를 잘라오고 헌천막과 끈, 돌멩이, 코코넛 껍질 등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손전등을 들고 밤마다 고지대로 올라가 장치 설치를 도왔고 어르신들은 허리춤에 바구니를 차고 재료를 옮겼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되는 건가요? 아이 엄마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묻자 고예린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물이 떨어지는 순간 함께 보시죠. 그 미소를 본 사람들은 묘하게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어쩌면 오랜만에 마주한 믿고 싶은 표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장치를 설치한 날 밤,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작은 통 안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고요한 밤, 그 조그만 소리는 마치 희망이 흘러드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말 떨어졌어요. 선생님, 물이 나왔어요. 아이 한 명이 소리치며 뛰어갔습니다. 통 안에는 희미하지만 맑은 물이 모이고 있었고 그 위엔 반짝이는 별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걸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날 이후 주민들의 태도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작업을 돕고 어머니들은 밥을 지어 나르며 오늘은 닭 넣었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남자들은 곡괭이와 도끼를 들고 장치를 확장하는 걸 도왔고 밤마다 함께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하준 팀장은 그때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 마을을 불쌍해서 도우러 온 게 아닙니다. 같이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토록 많은 원조단체들이 와서 정수장비를 놓고 갔지만 누구도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블루마인드 팀이 이 섬에 남긴 것은 도구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3월 말부터 시작된 은결 수집 작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대나무를 잘라 연결한 관은 고지대 이슬이 맺히는 새벽에 작은 통으로 물을 모았고 처음에는 하루 1리터 그리고 일주일 뒤엔 10리터까지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몇 리터의 물을 보고 말 그대로 기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은 조용히 아주 작게 시작됐지만 섬 전체에 희망이 뚜렷이 번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4월 중순 대형 은결장치를 구축하던 도중 핵심 고정 장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지대에 설치해둔 텐션 구조물이 강풍에 흔들리다 중심 지지대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 지지대는 한국에서 공수해온 특수 합금 장비로 대체할 수단이 없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라 보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팀장 이하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장비를 요청해야 하나요? 그는 말없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본사와의 메일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현재 예산 및 장비 조달 불가. 프로젝트 중단 권고. 팀 철수 요망. 그럼 이대로 포기인가요? 제가 겨우 짜낸 질문이었습니다. 이하준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긴 어렵네요. 실례합니다.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포기하지 않으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팀들처럼 떠날 핑계를 찾는 중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봐. 하지만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팀장 이하준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아직 해야 할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팀원들은 새벽까지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조상들은 장비 없이도 우물을 팠잖아. 그들은 정말 맨손으로 20m 깊이의 땅을 파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고산지대이고 바위와 자갈이 섞인 지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삽과 곡괭이를 꺼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오래 걸릴 뿐이죠. 그들의 표정엔 절망 대신 신념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마을에서 빌린 삽과 곡괭이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장비, 낡은 몸, 낡은 옷이었지만 움직임은 단단했습니다. 하루에 1m씩만 파도 3주면 도달할 수 있어요. 첫날 겨우 0.4m밖에 못 팠습니다. 바위가 너무 단단했고 손바닥엔 물집이 잡혔습니다. 밤이 되자 손등엔 피멍이 들었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엔 교대로 자고 새벽엔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이며 다시 땅을 팠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떠다 주고 할머니들은 수프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너무 고생하셔서. 이 작은 응원은 곧 큰 연대로 변했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하나둘 곡괭이를 들고 함께 구덩이로 내려왔고 여자들은 음식과 마실 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구덩이 주변을 청소했고 어르신들은 마을 회관에서 직접 밧줄을 꼬아 고정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모닥불 앞에 앉아 고예린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섬을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왜요?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랑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한국도 예전에 물 때문에 고생했어요. 가난했고 배고팠고 남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젠 우리가 도울 차례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물 앞에서 평등하니까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한국팀을 위해 전통 축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가사는 몰라도 마음은 다 통했습니다. 한 아이가 그날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 가족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닥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025년 5월 6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6시 12분. 고지대 은결 구조물 바로 아래에서 작은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단순히 이슬이나 은결수가 아니었습니다. 47일 동안 곡괭이로 땅을 파며 맨손으로 돌을 옮기며 도달한 그곳은 진짜 지하수층이었습니다. 처음엔 물이 찔끔찔끔 스며나왔고 모두 조심스럽게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이거 진짜예요? 그 물이 순식간에 바닥을 적시고 한 방울 한 방울이 고이자 더는 누구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그저 울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올라오는 축축한 기운을 느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마을 사람들은 전부 우물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실제로 물이 고이는 걸 보자 하나둘 울음이 터졌습니다. 특히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물가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며 흐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아이를 잃었던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손에 작은 헌인형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걸 조심스럽게 물 옆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사야, 이제 너처럼 죽는 아이는 없을 거야. 이분들이 널 기억하고 지켜줬어.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절망이 녹아내리는 듯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팀 모두가 그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룸부타는 완전히 다른 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걱정 없이 물을 마셨고 어른들은 더는 바닷물을 끓이지 않아도 되었어요. 마을 회관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고 한국팀에게 감사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외쳤습니다. 고마워요, 코리아.
그 아이들이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였습니다. 며칠 뒤 한국팀은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철판 조각을 마을 광장에 세웠습니다. 손으로 직접 새긴 문구가 있었습니다. 코이카 2025룸부터 식수자립. 인간의 존엄은 물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짜릿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지판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곧 국가 전체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6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룸부타 프로젝트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제가 기술관으로서 직접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동반자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기술이 아닌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룸부타 방식은 우리 국가 표준이 될 것입니다. 전국 300개 썸마을에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작은 섬에서 그 낡은 곡괭이로 시작된 일이 지금은 한 나라의 정책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자문관으로 위촉되었고 한국팀의 철학을 바탕으로 신규 식수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매뉴얼 첫 페이지에는 그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물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유엔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인도네시아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 193개국 대표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우리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 마을의 이야기, 한 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한 팀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이름은 우리 아이들의 생존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장비 없이도 희망을 남겼고 예산 없이도 끝까지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표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모두가요. 그 자리에서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룸부타. 이젠 섬 중앙에 커다란 수도꼭지가 있고 그 옆에 그 인형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계속 여기에 놔두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매일 물을 적셔요. 아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룸부타는 기적의 섬으로 불립니다. 매주 외신 기자와 개발 전문가들이 방문하고 아이들이 직접 가이드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우물이에요. 이 물이 우리를 바꿨어요. 저는 이제 다른 섬을 다니며 같은 말을 전합니다. 진정한 원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